오늘도 세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장제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제가 판도라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미래통합당 비대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서 그럼 민주당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요즘 민주당이 지금 뭐 당권 또 대권 이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차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1년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 1위를 지금 달리시고 계시는 이낙연 의원, 지금 의원이죠. 의원을 놓고 이분이 과연 대망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산이 있느냐. 가장 큰 산이 뭘까? 이낙연 대망론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땡땡땡 땡땡땡이다. 6글자네요. 나는 딱 떠오른 저도 떠올랐습니다. 오, 네. 당내의 견제국, 당내의 견제국, 내부의 견제국. 내부의 견제국. 틀렸어? 예. 이낙연 대망론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박지원, 장제원이다. 장제원은 물리쳐야 되고 박지원 교수님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모르지 경쟁자가 될지. 내가 될 것 같아. 힌트를 좀 주세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결국은 문심이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문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렵더라고요. 네, 힌트를 받으니까 더 어려운 것 장제원 같은데. 의원이 삼성이 되더니 수준이 높아졌어요. 문제 수준이. 답을 낼 수가 아니요, 없어요. 정청래 의원님이 들고 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준이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번 4년간 떨어져 봐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는 잘렸었어요. 어떻게 됐든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네. 정답. 네, 저는 네. 이낙연 대망론 가장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아, 대통령 네. 지지율이다. 지금 청와대 출신들, 친문 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친문 인사가 지배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대선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그러니까 다른 판단, 지금의 순위가 아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하나. 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지지율을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권에 대한 그 도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건 굉장히 독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성과주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은. 그러면 민주당의 청와대는 계속 빨리빨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청와대의 이러한 빨리빨리 성과주의를 좀 부당했을 때 부딪혔을 경우에는 김무성이 되고 무조건 따라갔을 때는 정동영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그 윤미향 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낙연 의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친문 세력들이 윤미향을 감싸고 노니까 쑥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의원 문제도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 다양한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자,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뭐 잘 분석한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 1년간 계속 1위를 고수하는 바로 직전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5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지방 전남지사로 역임하신 그런 정치적 중후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남한상을 대변인처럼 다 논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대통령의 비서실 실제로 근무한
사람만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 27의원이 진출해 있어요. 네. 비서실 출신으로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비서실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정청래 의원 등 친노 친문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원체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의원들이 엄청나게 당선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걱정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 3개를 가지고 이낙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1952년 12월 20일생 전남 영광 법성면 용덕리 출생 동아일보 기자 16대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21대 5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본관은 전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완풍대군의 후손 뼈대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겸 새천년 민주당 총재 측근으로부터 영입이 됐더라고요. 그 측근이 아마 박지원 교수님이 아닐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썼대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치지 않고 오케이.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청와대로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사양했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지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역량, 경험 그리고 풍부한 도지사, 국무총리 등 국정에 참여한 경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공의 성이 쉽게 무너질 그런 분은 아니다. 박지원 교수께서 이낙연 의원을 발탁하신 거라고요? 이낙연 의원이 대단히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동아일보 평화민주당 출입 기자 때 32살이었습니다. 네. 그때 비례대표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니까 나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편집국장 다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아일보에 있을 때 부장하면서 이제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의 능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간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네. 검증은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영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 때 이낙연 후보, 이낙연 의원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부산 지역에 오셨어요. 와서 유세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부산에 참패를 했거든요. 사실상 PK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에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받았던 그런 정도의 이 표는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방금 말씀하셨던 애프터 코로나 경제 문제, 민생 문제만 놓고 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벌써 가을기 문제라든지 한명숙 재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민적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층.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라는 게 많거든요. 자꾸만 민주당이 과거를 되추셔서 권력으로 역사까지도 다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친문 세력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이런 것들을 좀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장제원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낙연의 스왓 분석 해봤어요. 그렇게까지시기나. 강점, 문재인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거죠 지금. 그리고 국무총리 전남지사 오선웅원 이런 경륜 이런 게 있고요. 젠틀맨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중도에도 상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먹히고 있다. 약점으로는 코어 핵심 지층이 형성돼 있는가 이렇지는 않아요 아직.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거. 기회 요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면 이낙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민주당이 안정적이라는 거, 다수석이라는 거, 그리고 지자체 지방의회, 그래서 풀뿌리 조직이 왕성하게 있다. 위험 요소는 대통령이 지지도가 추락했을 때 이낙연도 동반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걸 떠받칠 수 있는 이낙연만 핵심 지지층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아, 날카로운데. 네. 당대표를 하면 독배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검증받아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의 수많은 위험의 파고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위험 요소이고 따라서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로서 뭐 산불에 가서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탑이 됐을 때 당에 과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 혹시 잘못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위험 수 있다는 요소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금 첨부하자 그러면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리더십의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든지 정말 서민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그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이낙연 총리? 뭐죠? 어떤 리더십이죠? 중후한 리더십 가지고 1인자가 될까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핵심 코어 지지층이 그러니까 이 인투지애즘, 그러니까 열렬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 그다음 국무총리를 했다는 그런 국무총리 중에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국무총리 징크스도 깨야 되죠. 징크스. 네, 네, 네. 그다음에 나이. 세대 교체론에 휩쓸렸을 때는 핵심 코어 지지층이 없을 경우는 쓸려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70이 가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는 문제되지 않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엄청 건강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지원 교수님도 아니요. 누가 연루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같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위기의 요소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넘어야 될 사안을 좀 지적을 하다 보면 네.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친문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되게 길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친문 세력들은 자신들의 적통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대권 강력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정무장관이 생겨서 이 정무장관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친문 인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원포인트 개헌, 선거제도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고리로 바로잡는 것과 함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무사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면서 이낙연 대망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뭐 희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외로 예리하시네. 어. 의외로. 네. 의외가 아니고요. 두 분이 예측한 게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장재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아직도 20개월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길 타고 꽃가마 타고 가게 놔두지를 않아요. 1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지금도 견제구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랬을 때 이때 제가 볼 때는 내가 향후 5년간 이러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어디로 만들겠다 하는 비전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대표나 야당이나 내부에서 견제를 받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런 것이 위기관리 능력이고 지금 현재 친문이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나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마 이낙연 의원도 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독주 체제가 예상됐던 민주당 당권 경쟁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 위원장을 당권 경쟁에서부터 견제할 주자가 필요한 만큼 친문 진영에서 김 전 의원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이 가세할 경우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은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 우원식. 지금 김부겸 전 장관은 TK를 대표해서 영남을 대표해서 대권도 뛰겠다. 당권도 나간다. 정세균 총리하고 무슨 별도로 만나서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네네. 제가 알아보니까 오비일학이에요. TK 지역의 낙선자들 다 떨어졌으니까. 네네. 정세균 총리가 이제 식사를 한번 내면서 둘이 잠깐 만났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어떻게 됐든 네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은 정세균, 김부겸 무슨 밀담이 있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홍영표, 우원식 이 두 분은 대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당대표 나간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1년 사이에 전당대회를 두 번. 당대표 네네. 한 번 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대를 네네네. 하는데 정당은 그러한 과정을 자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해봐야 조직을 가동시켜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낙연 의원이 꽃가마 타고 꽃길로 대통령 되는 길을 갈 수는 없다. 많은 비난과 많은 투쟁과 많은 검증을 받아서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래서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은 나가야 되고 자, 어쨌든 당권은 지금 4파전이에요, 민주당은. 근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때 어쨌든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죠. 네네. 그때 당대표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박지원 우리 교수님이 그때 뭐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거나 무슨 친문이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방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오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네. 친언을 했는데 2012년 때처럼 남들이 꽃가마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꽃가마는 본인 스스로 제작해야 됩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시련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해 나가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당원과의 공조, 리더십을 네.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낙연 본인 최고위원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이 손잡고. 그리고 당대표를 하십시오. 저는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같은 케이스예요. 저는 그래서 석 달을 하더라도 당대표를 해봐야 된다. 아, 이낙연 원래 줄 섰네. 줄을 쓴 게 아니야. 그분이 저한테 줄을 쓴 거죠. 에이, 줄 섰네.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 벌써 신이네. 그래서 저는 언론에는 어디든 간에 그리고 다른 의원들 만날 때도 그래요. 부동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분이 차근차근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전남지사다가 갑자기 국무총리를 하다 보니까 당원들하고 스킨십이 적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전국을 돌면서 또 당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그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꽃가마를 자기가 만들었듯이 이낙연 당대표 스스로 대선 꽃가마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통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래야 당원들과 함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전달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더 좋은 미래라고 좀 이렇게 자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거론되는 당권 주자 중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면 난 안 나가겠다. 라고 직접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송영길 의원은 말고. 어. 그래서 전당대회 때 어떤 분이 등록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몸값 올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쭉 나갈 것처럼 하다가 또 뭐 몰아주기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이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네.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통령 후보로서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형 대표가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낙연 총리를 제가 뭐 만나서 깊이 대화해본 결과 원래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깊은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가 됐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스르면서까지 뭐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의원들의 거의 70%는 이낙연 총리가 당연히 나가겠지, 그리고 당연히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지금 부동의 1위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웬만하면 당에서 내부 분열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이 보통 갈등 유발 기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도 마치 그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많이 절반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 기사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민주당 내에서 그 단일 대우 관련해서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거의 군대 수준이죠. 그런데 그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소심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강제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일부 당원들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당 윤리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금 전 의원은 어제 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도 이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 조금 세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약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좀 더 심한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예. 약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네. 당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노선,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결사체예요. 다시 말해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공수처라는 법이 저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거의 대선 1호 공약이에요. 민주당의 1호 공약이에요. 그리고 1호 당론이고 강제 당론이에요. 이거를 어겼다,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일이고, 문제는 이 공수처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서도 되게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연거푸 계속했을 때 그럼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당원들이 이것은 고소고발한 거예요. 윤리심판원에. 윤리심판원에서 그래서 심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하면 불만족스럽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원이라면 다수 불만이 있더라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게 당의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리심판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조차도 저는 당에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요 금태섭 의원 문제는 지금 정청래 의원에 의한 당위성 문제는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당위성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저는 이 징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명숙 혁신위원장께서 권고적 당론, 그다음에 강제적 당론, 구속적 당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구속적 당론을 만들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추미애 전 지금 장관께서 알겠지만은 남북정상회 대화로 공개 찬성 당론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지 않으셨잖아요. 원내대표로부터 공개장을 받고. 공개장을 받아야지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짓이다 그런데 했죠. 그것보다 그렇게 구속적 당론으로 확정된
그 당론을 반대했을 때도 징계가 안 됐던 민주당이 제가 법사위원회를 금태섭 의원과 같이 했어요. 2년 내내 이분은 확고한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 속에서 당론을 가미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기권을 했는데 그 정도마저도 당에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저는 거대 여당이 지금의 조선 의원들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그 의원들 저는 거대 여당 군비 잡지의 일환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징계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의 행동 이걸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자, 장재원 의원님.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한나라당 15대 국회 때 일입니다. 동티모르 파병안에 대해서 이미경 당시 의원이 한나라당의 당론에 반대를 했어요. 소신 표결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출당 조치됐습니다. 출당이 됐어요. 아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추경안이 넘어왔습니다. 혼자 남아서 찬성까지 했어요. 징계액이 나오다가 당에서 그 징계는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장 의원, 당론이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장 의원 소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 아니겠느냐라고 그때 많은 저 옆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저보러 자유한국당 징계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그때 진정성 있게 많은 의원들이 와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동에 반도되지 않는 그러한 금태섭 의원의 행동에 징계를 하고도 거의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자,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징계를 조금만 더 얘기해. 조금만요. 참고로 조금만 얘기해. 네네. 이번의 경우는요. 징계라는 것이 수위가 다 있어요. 사형 무기가 아니에요. 징역 10년도 아니고요. 당의 징계는요. 출당 제명이 제일 세죠. 당원 자격 박탈 그 다음입니다.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이게 있어요. 서면 경고. 제일 경미한 게 구두 경고예요.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너무나 경미한 징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공갈치지 마라. 공갈이라는 말은 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늘상 하는 일상어예요. 제가 당직 자격 1년을 받았습니다. 최고위원인데. 다른 케이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정청래의 공갈이라는 것과 강제적 당론인 공수처 이 법을 어긴 거 뭐가 더 큽니까? 저는 너무 경미한 징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기권한 것을 아무리 경징계라도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사위원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 전체가 18의원으로 됐는데 제가 민주당 편에 들어서야 반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의석수가. 네. 그러니까 저는 진보니까 장제원 의원 등이 얼마나 얘기를 해도 항상 민주당 편에 섰어요. 그럴 때마다 금태섭 의원이 그러한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아무리 자기가 소신이라도 지나친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너희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타다법, 택시관계법을 국토교통부에서나 민주당에서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넌 민주당 아니냐? 너 왜 이래? 하고 그 소리 지른 적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표결 활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됐든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건 총선에 불출마를 했건 원외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징계를 한 것은 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뭐 오비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다수당이 된 21대 국회의원들의 특히 초선이 많으니까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오해도 있으니까 제1당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좀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청래 삼선 중진 의원이 가서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이게 무슨 뭐 정치구단 나오세요. 제가 안 돼 그러면. 삼선 중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삼선부터는 중진이에요. 가운데 중. 예, 가운데 중자. 삼선 그럼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하고 4선부터는 이제 무거운 중진 의원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당에. 그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거론해서 조경태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하면서 사사건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그분은 결국은 오셨잖아요. 미래통합당으로 갔잖아요. 왜? 민주당과 안 맞으니까 본인이 맞는 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오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겸손해요. 오만은 그런데 중동에 보세요. 있고 아니, 민주당에는 글쎄,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말로 장난하지 말고. 아니. 어? 이게 말이죠. 민주당에 자꾸 아니요.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민주당하고 안 맞아요.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정 부르셨어요. 아까 정당 얘기했는데 네. 정당의 당자가 무리당자예요. 예.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 않지. 근데 그것도 한두 그래서 번이고 서로 다름을 거예요. 인정하면서 예. 한 당을 이루어 나가고 완전히 정체성 이념이 다를 때는 통합당인 거예요. 그렇죠. 저나 우리 정청래 의원이나 죽었다 깨나도 민주통합당으로는 미래통합당으로는 못 가는 사람들이야. 안 가죠. 장제원 의원도 우리한테 못 올 사람이야. 절대 못 이걸 가죠. 서로 다름을 이분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죠. 네. 해나가야지. 네. 같은 당에서 이 교육도 그렇고 당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 그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함구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사는 기본적으로 언로가 막힌 당이죠. 언론가 막혔다고 얼른 얘기하네. 근데 함구령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죠. 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의혹제기 문제제기는 많지만 의혹제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똑 떨어지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윤미향 의원은 나름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하잖아요. 압수수색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당으로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그런데 근거 자료를 누구도 몰라요. 윤미향 의원과 검찰 말고는 추측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네네. 라는 입장이지 함구령은 아니죠. 그것도 민주당의 민심 역행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은요. 위안부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 할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윤미향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그거를 수용해서 다음 비례대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승계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민주당의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다? 이게 또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뭐 뒤에 더 좋은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이분이 그렇게 민주당에서 지고지순하게 국회의원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은 직접 지역구에서 평가를 받은 분은 아니고 오로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좋아서 찍었는데 민주당에 순번에 들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수용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비례대표니까 다음 승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에요.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렇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같은 국회의원이라고요. 다르죠.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세비도 같고요.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서 그 민심을 수렴하는 게 다릅니다. 비례대표도 지역구도 국민이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한 게
위안부 이용수 할머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정의연이나 또는 당사자인 윤미향 의원이 해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해명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해결할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도 좀 선을 긋지 너무 그렇게 옹호하지 마라. 또 통합당도 사사건건 의혹만 제기하지 증거는 못 내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는 좀 검찰 수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은 통합당에서 특검을 하건 국정조사를 하건 이것은 할 수 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왜 이 윤미향 의원의 문제로 특검을 또 해야 되고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되고 일본 극우들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까? 지금 증거가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결정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드러나고 자 예를 들어서 후원금 사적 이용 안 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와 전대협 계좌 혼용돼서 2014년 이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콩고 내전 피해 여성 위한 나비기금 조성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자 2년 차이가 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다음에 딸 유학자금 출처 문제도 자 자신이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에 충동을 했다. 그리고 총액은 2억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8년도 보상을 지급받았습니다. 딸은 유학에 2016년부터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UCLA에 1억 들어갑니다. 2억 4천만 원으로 학비를 충당했다고요? 2018년부터 지급했다고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 거짓말 잠깐만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본인이 해명한 것들이 자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쯤 되면 민주당이 윤미향 씨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집권당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좀 민간인 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올바른 행동이다. 아까 딸 얘기했었죠.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대학은 장학금을 다녔고 대학원은 보상금을 받은 이후예요. 그걸 이미 다 해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개인 계좌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현행법에 어긋날 수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예고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장례위원회 등 이를 꾸리고 그다음에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하고 사무국장은 누가 하고 총무는 누가 하고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럴 병항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개인 계좌를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현금을 그 장례비를 유용했다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장례비를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아니요. 그런 걸 민다 치더라도 좀 네. 납득이 됩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왜 개인 계좌로 받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어이가 진행하시면서 없어요, 보세요. 네. 둘이 또 이렇게 틀리는데 이걸 제가 판단해 줘야 될 거예요.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밖에 없어요 지금. 보자니까. 네. 일단 지켜봐야 아무도 이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의혹 제기하고 사퇴하고 의혹하고 해명하고 검찰의 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검찰 조사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왜 정청래 스쿨 졸업생이잖아요. 이수진 의원 얘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장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3번째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의원.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뒤집는 현직 판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고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내용의 변호인 질문에 동조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네. 대법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강제징용 판결이 자꾸 늦어져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폭로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의 3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인가에 쫓겨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것은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난 거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마당에 아니 탄핵당해야 될 판사가 있는데 판사라서 탄핵하면 안 됩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이수진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이제 뭐 그런데 판사를 그렇게 쉽게 자기한테 인사 이런 걸로 내가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제 권력이 상권 분립을 어긋나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 사법농단 판사들을 마지막이에요. 탄핵하자 하는 움직임은 이수진 의원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이 줄줄 넘쳐 흘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친일자 파묘하자. 이제 그러면 태종 이방원 구제탄까지 다 파헤치자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하고 좀 불리한 인사했다고 탄핵을 한다고? 이게 국회의원직이 지금 그렇게 권력이 줄줄 흘러 넘칩니까?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내가 집권하면은 독재가 제일 좋고 상대가 집권하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고 개혁은 포함되지 않아야 지지해요. 역지사지를 해줘야지 네.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박지원, 정의당, 경실련 탄핵을 해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우리가 토론회를 했어요. 민주변호사. 처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임하셔가지고 개혁이 미진하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특정한 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탄핵하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사법부답게 차근차근 해가 나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대개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계속 매도하고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오늘부터 빡겠다. 했더니 박주민 최고위원도 저한테 동의를 하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법원 행정처장한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오다가 이렇게 개혁이 되니까 사법부에서 개혁을 완료해라. 그 대신 오늘부터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네. 국회의원도 잘못을 하면 심판을 받고 쫓겨납니다. 낙선도 하고 낙천도 해요. 감옥도 가요. 근데 법관이라고 신성 불가침은 아니죠. 당연하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있어요. 재판받아요. 법원행정처 줄줄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 걸려 있어요. 그런 판사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법관들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옥 가고 재판받고 유죄가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재판거래 사법농단 판사들은 국회에 보장된 권능으로 탄핵하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이수진 의원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권력은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쓸 때는 가장 절제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수진 판사가 지금 등원하자마자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를 했던 그 판사를 탄핵을 운운했다는 것은 과유불급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말도 절제합시다. 권력도 절제하고. 이게 그럼 당연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께서 이러신 판도라 이낙연 대망론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일리도 있지만 역시 당내의 견제다. 이렇게 거기에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이 좀 찝찝하네. 네, 다음 판도라는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하다. 야당이 진정으로 잘 돼서 견제 그리고 감시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여당에게도 좋다라는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땡땡땡이 없어야 한다. 사람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재원? 점점네? 지원이지. 사람이 이름이 맞아요? 네. 오. 아, 사람. 나는 당 내분인가. 당 사람 이름이라니까. 내 분이 없어야 한다. 어.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김종인이 성공하려면 없어야 된다. 김종인이 없어야 한다. 오. 네. 정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인데 아프지만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 아픈데. 소속 정당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총선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남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막말, 장애투쟁, 삭발, 단식, 보이콧. 그리고 또 하나는 극우정당 이미지가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에 포위되어 있고 5.18을 폄훼하고 세월호 폄훼 그리고 급기야는 4.15 총선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이런 이미지와 반대 지점에 있는 분이 미래통합당호의 선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는 이런 부정적인 미래통합당의 이미지와 엇비슷하거나 더 심합니다. 과거 낡은 세력 이미지, 군사독재 정권에 참여했던 이미지, 왔다 갔다 철새 이미지, 고집불통 이미지, 반민주주의, 그리고 전제군주 이미지,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나쁜 것을 다 열거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고집불통 이미지죠.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분을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로 했던 민주당은 뭐죠? 저희도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청래 의원 목을 쳤거든요. 그 감정으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따르라.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통합당이다. 그래서 어전회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찍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21세기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성공하기 어려운 리더십이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 등을 비롯한 분들이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계속 항의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 유발 요소다.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당은 언로가 막히고 토론이 멈추고 그리고 어전회의가 되고 나를 따르라.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악수 중에 악수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결과가 악수 중에 악수로 나타날지는 그건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 대한민국 누가 얘기해도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그 보수 정당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수가 싫대요.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위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알아서야죠. 보수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보수를 개혁하고 보수를 좀 다른 이미지로 만든 이런 개혁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보수를 없애라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수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정치인과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정당이 문제였다. 그런데 왜 보수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힘들었는데 왜 보수를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얘기는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시비라뇨.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헌법기관이 하는 걱정을 시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정도의 비민주적 인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민주정당을 운영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자신이 우리가 당이 이렇게 어렵게 벼랑 끝에 몰려서 모신 자리를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이 짓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직을, 이 엄중한 직을 짓이라고 표현한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주의를 포방하고 있는 정당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물적으로 평가절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했습니다. 물질적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 물질적 자유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질적 자유도 자유의 가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무 협소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김이 무릉무릉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그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예?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 가치에 대한 논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제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정당에서.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이 기본소득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담론만 던지고 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어떤 그런 디테일도 없이 오전에는 기본소득 한다 그랬다가 오후에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걸 주워 담아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 재정의 상황으로다가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적자 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분이 만약에 기본소득제랑을 놓고 그러한 단어 선점을 위해서 정치적 레토릭을 쓴다 그러면 이건 역풍부입니다. 역풍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걱정하는 거라는 내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저는 2, 3개월 내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말을 바꾸는데 아주 천재적 소질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또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말하지 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보수들이 저렇게 진보 정책을 계속 얘기해 나갈 때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3, 4개월 지나면은 스스로 보따리 서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사실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표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탁 김종인 위원장이 들고 나오니까 심상정 의원이 반대서 하잖아요. 이걸 보고 당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니까 또 오후에 바뀌더라고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35조 3천억의 추경에 대해서도 나오기 전에 내용 봐서 찬성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보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보수들의 담론에서 저항을 하면은 3, 4개월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정치훈 의원. 잠깐만. 지금 이런 때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잘하는 장제원 의원이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혹시 미래통합당 당에 입당했습니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짓을 해라는 표현에 분노했잖아요. 이분 워딩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당이라고 안 합니다. 이 당을. 그러니까 마치 남의 당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래통합당 당원인가 아닌가. 그래서 좀 궁금해졌고요. 저는 동의 안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한번 발굴해서 젊은 이미지로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적임자로 김세연 전 의원을 봤어요. 이분은요, 과거 이미지, 유신 독재 이미지, 전두환 군사 독재 이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왠지 김세연 의원은 정책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 정부하고도 뭔가 정책적인 토론, 정책적인 협력이 가능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김세연 의원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만 김세연 의원 같은 당내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큰 타격. 그렇게 갔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은 시작된 거고요. 김세현 의원 얘기는 뭐 제가 따로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번에 총선의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가 공천 파동입니다. 공천 파동의 책임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4월 7일까지 임기를 드린 부분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4월 7일이라는 의미는 다음 보궐선거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공천하겠다는 거. 바로 그 이후에 6월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상의 전당대회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해봤자 대통령 경선관리위원장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이며 누가 그 전당대회를 지켜볼 것이며 전당대회가 저는 무용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만에 하나가 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당은 앞으로 향후 뭐 길게는 3년까지도 정상적인 지도부가 없는 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4월 7일이 아주 위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제가 견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방식으로 좀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좀 우리 당을 이끌면 좋겠다. 네. 충정회를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다 징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당내에서는? 저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당을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비례선을 멈추지 않겠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를 대통령 후보로 한다. 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네. 대통령 후보는 장차관처럼 지명을 한 게 아니에요.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지. 무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다가 문제가 되니까 아니 40대 없으면 50대로 네. 옮기면 되지. 아주 편리하게 해버리는. 아니 근데 지금 그것도 문제인 게 저희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김종인 체제가 또 하나의 또 맹점이 뭐냐면요. 네. 저희 당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군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중들한테 자기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마이크를 자꾸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완전히 완보이스예요.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차기 대권 후보가 없는 와중에 또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수 재건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네네. 그래도 남아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마이크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이 지금 완전히 완보이스에 매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현은 진짜 모르네.
그분이 대선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비약하시는 거고. 아니 지난번 대선 때도 나갔잖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건 우리 당의 후보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분이 나갈 수도 있다고 다른 당 후보가 생각합니다. 되겠죠. 다른 당 후보? 뭐 민생당도 있죠. 저희 당은 아닙니다. 네. 민생당 소리 하지 마. 이 와중에 또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당선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네. 예. 어떤 축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안 나누셨나요? 깊은 얘기할 사이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선 한 달도 못 돼서 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자기 측근들을 모여서 다시 하겠다. 그 측근 바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서 네. 이거 너무 빠르지 않냐.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간 사람이 하는데 아무튼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나오면 네. 민주당은 굉장히 해피하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안 좋아?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총선 끝나고 우리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황교안 대표에게 다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것도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대표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했어야죠. 우리 당내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 황교안 대표가 좀 잘못된 리더십을 보였을 때, 뭐 광화문으로 계속 나갔을 때, 국회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구성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장제원 있었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황교안 대표의 도를 던질 자격이 있지만 전부 다 공천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자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간 사람들이 총선 치고 난 다음에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비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치라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바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투쟁 안 된다. 아무 삭발 안 이해관계가 된다. 없기 때문에 단순히 안 된다. 빨리 복귀해라. 그렇기 황교안 때문에 대표한테 공천 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선생의 아이디를 제가 지어준다면 한방훅 황교안 선생이 됐어요. 근데 두 방, 세 방이 있으려면 먼저 나서면 안 돼요. 대중들이 궁금해할 때, 황교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라고 궁금증이 있을 때 나와야지. 지금은 또 나왔어? 그럼 두 방 훅 갑니다. 근데 앞으로의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또 제1야당 대표의 당 대표를 지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또 잘 복귀를 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 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뭐 저는 그렇게 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지둘리시가 그렇죠. 네. 네. 정치는 생물이고 모릅니다. 네. 과거에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했지만 네, 네. 지금 정치는 죽은 사람도 다시 보자예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여럿이 판도라죠? 네. 장재원 의원께서 여럿이 판도라처럼. 징계가 걱정되네. 그러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께서 여럿이 판도라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다음 판도라는 박지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한국 G11, 혹은 G12 국가로 G7 회의에서 의결하겠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G7 초청, 문정부 땡땡 땡땡땡 올랐다. 네. 너무 좀 평이한 문제 쉽지 않나요? 교수님? 였습니다. 뭐 교수는 원래 쉽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수준이에요. 뭐 너무 이건 맞추세요. 이 아니, 시대에 참 양보인으로서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4년 만에 등원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장재원 의원의 응원 속에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외교 시험 때 딩동댕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는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A 학점 맞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4개 나라를 초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초대가 일회용 초청장인지 G11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G7 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을 업적으로 초청하면서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인들,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낭보입니다. 스스로 이건 참 좋은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서 기꺼이 참석하고 G11, G12에 가입하겠다. 이건 참 좋은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G1 국가인 미국과 G2 국가인 중국, 이 홍콩의 저런 갈등, 이 속에서 미중 경제 분쟁이 날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미국 편으로 G11, G12를 줄 세우려고 하는 거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죠. 이런 것들을 뭐 한미 동맹을 등한시한다는 것도 분리시킬 수가 있고 또 지지자들한테는 역시 문재인이네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세계 속의 문재인 또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걸 뭐 크게 반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혹시 G7 국가 못지않게 방위비 분담을 더 증액해라.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대중무역이 일본, 미국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웠던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19년 G7 회의에서 홍콩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했어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중국이 일국 양제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G7, G11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이 대중국 강경 입장을 우리도 같이 표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면 제2의 사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 요소, 국익적 차원에서 이것은 잘 점검해야 된다. 아니 근데 G11이 형성될 가능성은 제가 원래 크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벌써 EU 쪽에서는요. 트럼프가 의장국이지만 의장의 특권이 아니다. G11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일본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G11이라는 어떤 그런 다자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업저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중요한 또 리스키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아마 중대한 합의문 도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또 코로나 중국 책임론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미국이 이 반인권 국가로서 중국을 규정하고 중대한 합의문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전투적 선언문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혼자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중 체인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른 것과 아울러서 우리를 옥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진핑 방안도 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리스크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속으로 떨떠름하지만 미국의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G7을 G11으로 확대하고 싶은가? 요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면적으로 환영입니다. G11 만드는 거에서 미국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뭐 괜히 얘기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중국은 떨떠름하지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호주, 브라질, 인도는 대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한미동맹보다 더 강한 우방 국가거든요. 미국이 하자고 했을 때 영국이 거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뜻을 거슬리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은 좀 적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노라고 일본이고 EU가 할 수 없이 네네. 결국 확대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단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됐기 네. 때문에 네.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아서 G11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제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외교적 관계를 네, 네. 잘 해나가야 된다 네. 하는 거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교수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다. 잘했어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판도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교수께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 하셔도 괜찮고요. 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거는 제가 당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당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그런 리더십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비판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성공의 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